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일시적인 성공 비결이나 단기적인 처세술을 의미하는 성격 윤리에서 벗어나 성실, 정직, 인내, 용기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즉 성품 윤리에 기반을 둔 삶의 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비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우리 내면의 성품이 변할 때 비로소 시작되며,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개인의 승리를 다루는 3가지 습관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3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이 모든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충전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할 7가지 습관의 여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주도적이 되라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이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곤 합니다. 날씨가 굳어서, 상사가 까다로워서, 경제가 어려워서와 같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비는 이러한 삶을 반사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존재함을 인지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위대한 능력, 즉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그리고 독립의지입니다. 주도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코비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는 건강, 자녀 문제, 직장 상사, 국가 정책 등 수많은 관심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심의 원입니다. 하지만 이 관심사들 중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영향력의 원입니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심의 원에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탓하며 문제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향력의 원은 점점 더 작아지고 무력감은 커져만 갑니다. 반대로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영향력의 원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환경을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영향력의 원에 쏟으면 놀랍게도 영향력의 원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며 점차 관심의 원에 있던 문제들까지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도적이 되라는 것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넘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삶의 창조자가 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갖추었다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입니다. 이 습관은 모든 것은 2번 창조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도 먼저 정신적으로 창조된 후에야 물리적으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설계도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선 후에야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코비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상상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바로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가 나에 대해 어떤 추도사를 해주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어떤 남편, 아내, 부모, 친구, 동료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명확히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서는 헌법과도 같습니다. 변치 않는 원칙과 가치를 담은 이 사명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나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가족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배우자이자 부모가 되고 사회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끝, 즉 삶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일상의 모든 활동들은 그 목적지를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지와 같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 사명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습관은 우리에게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창조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사명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승리를 완성하는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 습관은 앞선 두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인 단계로 효과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지만 코비는 시간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오직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긴급함이 아닌 중요성을 기준으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코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사분면으로 나누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제시합니다. 제일 사분면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 상황, 급한 문제,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립니다. 제3, 4분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불필요한 회의, 일부 이메일 등이 속합니다. 이 영역의 일들은 종종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 4분면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단순한 오락, 시간 낭비성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무책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람들이 집중하는 영역은 바로 제2, 4분면, 즉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방 활동, 계획 수립, 인간관계 구축, 자기 개발, 새로운 기회 탐색 등이 포함됩니다. 이 활동들은 당장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기 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의 질과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입니다. 제2, 4분면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덜 중요한 일, 특히 3, 4분면에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식적으로 제2, 4분면의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코비는 주간 단위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일일 계획은 너무 근시안적일 수 있으므로 일주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기 사명서와 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제2, 4분면의 활동들을 먼저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건강을 위한 운동, 새로운 기술 학습과 같은 목표들을 주간 계획표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다른 일들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삶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철학입니다. 첫 번째 습관인 주도적이 되라를 통해 자신이 프로그래머임을 깨닫고 두 번째 습관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세 번째 습관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개인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안정을 찾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 즉 개인의 승리를 이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며 그 첫 번째 관문은 네 번째 습관인 승승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습관은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패의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제로섬 게임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패승의 태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결국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을 쌓게 만듭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양쪽 모두가 지는 패패 상황이며 이는 복수심과 적대감에서 비롯됩니다. 승승의 사고는 이러한 모든 대안을 뛰어넘는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즉,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풍요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인간 상호작용의 철학입니다. 풍요의 심리란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나누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결핍의 심리는 세상의 파이가 한정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한 조각을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승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사람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며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선택안을 개발한 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승승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최상의 대안이 바로 승승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만약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차라리 양측이 정중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한쪽이 희생하는 승패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결국 승승을 생각하라는 습관은 용기와 배려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익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동시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려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승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핵심이자 앞으로 이어질 습관들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승승의 철학을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 그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할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다섯 번째 습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오해와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대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할 논리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급하게 판단하고 충고하려 듭니다. 코비는 이를 자서전적 경청이라고 부르며 탐사, 해석, 조언, 판단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습니다. 이 습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가슴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의미,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기술 이전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할 때 우리는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을 멈추고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요약해서 되물어주며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다음에 이해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심리적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생각과 논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앞서 배운 네 번째 습관인 승승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즉, 용기와 배려의 균형을 맞추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쌓인 신뢰와 존중은 나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결국 다섯 번째 습관은 효과적인 소통의 열쇠는
논리적인 설득력이나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는 공감적 이해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 조직 내 갈등 해결 등 모든 인간관계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더 위대한 결과를 창출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 승리의 정점에 있는 6번째 습관, 시너지를 창출하라입니다. 시너지의 본질은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원칙에 있습니다.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이나 타협을 넘어선 창조적인 협력을 의미합니다. 타협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여 1.5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면, 시너지는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활용하여 양측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시너지는 불확실성과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정해진 틀을 고수하는 안정적인 길, 대신 서로 다른 관점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혼돈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때 창조적인 결과물이 탄생합니다. 그렇기에 시너지의 핵심은 바로 차이점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시너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 속에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있음을 압니다. 그는 상대방의 다른 경험, 다른 지식, 다른 관점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소중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시너지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습관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각 개인이 첫 번째 습관인 주도성을 지니고, 두 번째 습관인 끝을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습관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며 내적인 안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 네 번째 습관인 승승을 생각하는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다섯 번째 습관인 먼저 이해하려는 공감적 소통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너지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혁신이 필요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해결책을 찾게 해줍니다. 이 여섯 번째 습관은 우리에게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며, 진정한 협력은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임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6가지 습관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7번째 습관, 끊임없이 쇄신하라입니다. 코비는 이 습관을 톱날을 갈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한 나무꾼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톱질만 하자 지나가던 사람이 톱날이 무뎌졌으니 잠시 쉬면서 날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톱질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어리석은 나무꾼처럼 우리 역시 일과 성과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4가지 차원, 즉 신체적, 영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 감정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라는 톱날을 꾸준히 갈고 닦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첫째, 신체적 쇄신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최상의 신체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활동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다른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둘째, 영적 쇄신은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는 종교 활동일 수도 있고, 위대한 문학이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자연 속에서 명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쇄신은 두 번째 습관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정신적 쇄신은 우리의 지성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꾸준한 독서, 글쓰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활동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무뎌지고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감정적 쇄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이나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 역시 이 차원의 쇄신에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의 쇄신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활동들이 제2사분면, 즉 긴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꾸준히 실천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들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우리를 의존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인 상태로 그리고 마침내 상호 의존적인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주는 성장의 나선형 계단과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평생의 성장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